8톤은 숫자가 아니 지하로 숨으면 산다는 신호를 오늘부로 폐기시키는 선언이다. 평양의 심장부가 전례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는 표현은 수사가 아니다. 북한 지도부가 수십 년 동안 붙들어온 생존 논리는 단순했다. 핵무기를 보유하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그 핵무기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체제는 유지된다는 계산이다. 이 계산의 중심에는 언제나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파묻힌 지휘부와 핵심 통제 시설이 있었다. 핵탄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명령을 대공 지휘인의 명령을 구가 융정을 곤북해 치가면 영령을 미다. 죽음의 저 사돌 판단 내릴 수 있는 지휘 구조의 생존성이었다. 북한이 지하화에 집착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무의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이 논리를 구조적으로 붕괴시킨 이는 단순히 한국군이 새로운 미사일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다. 비핵 보유국인 대한민국이 재래식 무기만으로 적 지휘부의 생존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적 타격 수단을 체계적으로 완성했다는 의미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적 한계가 있다는 기존의 통념은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설득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핵이 아니라도 핵이 의존하던 구조를 파괴할 수 있다면 억제의 중심은 무기 보유 여부가 아니라 타격의 확실성으로 이동한다. 현무화해를 둘러싼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유독 격앙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술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이 통상 500kg에서 1톤 내외라는 점은 미사일 공학에서 거의 불문율에 가까운 상식이었다. 그 상식 위에서 각국의 미사일 교리와 방어 체계가 설계되어 왔다. 그런데 8톤이라는 수치는 기존의 기준선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력화한다. 무거워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사거리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에너지, 집중이라는 전혀 다른 설계 철학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ICBM급 추진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사거리로 분산시키지 않고 탄도 중량에 몰아넣는 결정은 기형적이지만 동시에 계산된 선택이다. 이것은 기술 과시가 아니라 표적을 명확히 설정한 결과다. 미국이 운용하는 GBU-57과의 비교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공중 투하형 벙커버스터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만 성립한다. 다시 말해 작전의 전제 조건이 이미 상대의 대응 능력을 상당 부분 제거한 이후다. 한반도의 전장 환경은 이 전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좁은 국토, 산악지형, 수도권을 밀집된 인구, 그리고 적과 맞닿아 있는 전선은 여유 있는 단계적 작전을 전제로 한 무기 체계를 비현실적으로 만든 한국이 지상에서 언제든 즉각 발사해 초고속으로 적의 머리 위에 꽂아버리는 탄도미사일 방식을 택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 강요한 결론에 가깝다. 여기서 현무의 파괴 메커니즘은 다시 한번 기존 사고를 뒤집는다. 이 미사일의 위력은 폭약의 화학적 폭발력에 있지 않다.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운동에너지의 물리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8톤짜리 고밀도 금속탄두가 에너지를 보존한 채 지표면을 관통할 때 발생하는 충격은 표면을 태우는 폭발과는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든다. 지하 100m 아래 철근 콘크리트와 화강암이 파괴된다는 설명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외신들이 이를 두고 전술 핵무기급 충격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비교 가능한 기준이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핵폭발의 방사선이나 열 효과가 아니라 순수한 물리적 타격으로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방식은 지하화 전략의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이 변화는 북한만을 향한 메시지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의 군사평론가들이 현무4를 두고 유독 탄도 중량 조절에 따른 사거리 확장 가능성, 즉 3,000km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한반도 방어라는 좁은 틀 안에 묶여있지 않다는 사실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탄도와 사거리를 조합해 전략 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일본이 느끼는 불편함은 기술 그 자체보다 한국이 더 이상 단일 위협만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신호에서 나온다. 미국의 반응은 더 노골적으로 전략적이다. 과거 미사일 지침을 통해 한국의 선택지를 제안해왔던 미국이 현무의 실전 배치에 대해 공개적인 제동을 걸지 않는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대중국 견제라는 더 큰 틀 속에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동북아 안보 부담을 분담하는 실질적 자산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군이 능력을 한국이 제공함으로써 동맹의 빈칸을 메운다는 평가는 잠정적 찬사가 아니라
이해관계 계산 결과다. 동맹은 선언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능적 관계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이 실체를 갖는 지점은 핵탄두의 수량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지휘부의 생존성이다. 그 생존성이 지하화로 보장된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조직은 더 과감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느려지고 더 경직된다. 확인을 거듭하는 구조는 결심의 속도를 떨어뜨린다. 그 사이 결심 즉시 타격을 전제로 설계된 한국의 킬체인은 냉정하게 작동한다. 북한이 깊이 파고들수록 안전해진다고 믿어왔던 지하는 이제는 타격 효과가 증폭되는 매질로 변하고 있으며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속도 자체가 이미 전략적 불리함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현무회의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강하다는 감상이 아니라 왜 이 무기가 기존 억제 논리를 붕괴시키는가라는 질문이다. 그 답은 정치적 선언이나 군사 수사에 있지 않다. 오직 물리학과 설계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전장 효과에 있다. 이 지점에서 현무아이는 미사일이 아니라 억제 개념 자체를 재설계한 결과물에 가깝다. 전통적인 전술탄도 미사일 개념에서 핵심 변수는 사거리였다.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가 곧 전략적 가치로 직결되었고, 탄두 중량은 그 사거리를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500kg, 많아야 1톤이라는 범위가 사실상 표준처럼 굳어졌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추진체 설계, 발사 안정성, 기동성 모두에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 선을 넘지 않은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넘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전제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현무의 8톤 탄두는 조금 더 무겁다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미사일 공학이 설정해둔 효율 곡선을 의도적으로 벗어난 선택이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명확한 표적 과정이 있다. 북한의 핵심 위협은 이동식 발사대나 노출된 시설이 아니라 지하 깊숙이 숨겨진 지휘부와 통제 시설이다. 이 표적을 상대로 폭약의 화학적 폭발력은 한계를 가진다. 폭발은 표면에서 소모되고 충격은 깊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은 폭발을 키우는 대신 운동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를 틀었다. 물리학적으로 미사일의 파괴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단순한 공식이 현무호에서는 설계의 중심으로 올라온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8톤짜리 고밀도 탄두가 지표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폭약의 화학 반응이 아니라 순수한 운동 에너지다. 외신들이 이를 두고 TNT 수십 킬로톤에 달하는 전술 핵무기급 충격파에 비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핵폭발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조물에 가해지는 물리적 파괴 효과가 비교 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이 차이는 전술적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존 미사일은 지표면에서 폭발하며 열과 파편으로 표적을 무력화한다. 반면 현무원은 폭발 이전에 이미 지표를 관통한다.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고밀도 금속 탄두는 운동 에너지를 보존한 채 지하로 파고 들어가며 지하 100m 아래의 철근 콘크리트와 화강암층을 연속적으로 파괴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은 단일 지점에서 끝나지 않는다. 집안 전체에 전달되며 구조물의 하중 분산을 무너뜨린다. 벙커가 찢어진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내부 폭발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도적인 압축과 전단 응력 때문이다. 이 메커니즘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지하화 전략의 전제를 근본에서 흔든다. 북한의 지하 시설은 폭격을 피하고 핵공격의 직접 타격을 회피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그 설계는 폭발을 기준으로 한 방호 개념에 맞춰져 있다. 운동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초고속 관통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깊이 파면 팔수록 안전해진다는 믿음은 오히려 더 큰 질량과 더 높은 속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받아내야 하는 구조적 약점으로 변한다. 이 지점에서 지하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 충격을 증폭시키는 매질로 기능한다. 미국의 공중투하형 벙커버스터와의 비교는 이 차이를 더욱 분명히 한다. GBU-57은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관통력을 얻는다. 이는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만 운용 가능하며 관통 깊이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 현무 2부는 여기에 로켓 추진력을 더한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극초속으로 목표를 타격하는 구조는 관통력의 기준 자체를 바꾼다.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망치와 지상에서 쏘아올려 그대로 꽂아버리는 창은 같은 벙커버스터라는 이름으로 묻기 어렵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현무카가 기존 무기 체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물리적 파괴 개념은 단발 타격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군이 구상한 운용 개념은
단순히 한 발로 끝낸다가 아니라 동일한 원리를 반복적으로 적용해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방향이다. 운동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타격은 누적 효과를 가진다. 한 번의 충격이 구조를 약화시키고 다음 충격이 그 약화를 증폭시킨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폭발의 크기가 아니라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과 깊이다. 북한이 의존해온 지하 방호 개념은 이러한 누적 관통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 현무이는 핵무기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핵무기가 만들어내던 전략적 공포를 전혀 다른 경로로 재현하는 장치에 가깝다. 방사선도 없고 정치적 금기도 없다. 대신 물리학이 있다. 이 선택은 북한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포파를 기준으로 세워온 방호 체계가 과연 이 새로운 파괴 메커니즘 앞에서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고 바로 그 공백이 현재 동북아의 전략 개선을 더욱 경직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무 하이를 둘러싼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교 대상이 미국의 GBU-57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핵심을 드러낸다. 한국이 무엇을 따라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공중투하형 벙커버스터와 지상 발사형 초중량 탄도미사일은 같은 목적어를 공유하지만 전혀 다른 전장을 전제로 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무호의 설계 논리는 끝내 보이지 않는다. GBU-57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야 의미를 갖는다. 폭격기를 띄울 수 있고 그 폭격기가 목표 상공에 접근할 수 있으며 투하 이후에도 적의 방공망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벙커를 뚫기 전에 이미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는 미국이 세계 여러 전장에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온 전쟁 양식과는 잘 맞는다. 방대한 작전 공간, 단계적 공습, 압도적인 항공 전력이라는 조건 아래에서라면 공중투하형 벙커버스터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조건은 이 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한국이 직면한 전장은 좁고 깊이가 없으며 초기 단계부터 수도권과 핵심 인프라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야 결정타를 날리는 시나리오는 한국에게는 사치에 가깝다. 북한의 선제 타격 위협은 시간표를 압축시키고 그 압축된 시간 안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이런 환경에서 먼저 하늘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벙커를 뚫는다는 사고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현무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한국이 선택한 것은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지상에서 즉각 발사해 적의 머리 위로 꽂아버리는 방식이다. 이 선택은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작전 개념의 차이다. 지상발사형 탄도미사일은 발사 순간부터 타격까지의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한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노출되는 시간도 짧고 적에게 경고를 줄 여지도 제한적이다. 이는 제공권이라는 중간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표적의 생존성을 부정하는 구조다. 이 구조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도 맞물린다. 산악 지형이 많은 지역에서 공중, 투하형 무기는 접근 경로와 투하 각도의 제약을 받는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상승해 급강하하는 궤적을 취함으로써 지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북한이 지하시설을 산악지대 깊숙이 배치해온 이유가 공중공격에 대한 방어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방어 논리를 그대로 무력화하는 방향이 바로 현무5의 궤적이다. 산은 방패가 아니라 관통 이후 충격을 증폭시키는 질량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방식을 대체하려 했느냐가 아니다. 한국은 애초에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의 작전이 아니라 제공권을 장악하기 이전 혹은 동시 결정적 타격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 한국의 기본 시나리오다. 현무 여인은 이 시나리오를 전제로 설계되었다. 그래서 공중투하형 무기가 갖는 정치적, 군사적 제약, 즉 폭격기 운영에 따른 확전 신호와 단계적 긴장 고조를 의도적으로 우회한다. 발사 자체가 이미 전략적 결심의 표현이지만 그 결심은 짧고 날카롭게 전달된다. 이 선택은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공중투하형 무기는 작전 준비 과정에서 많은 요소가 노출된다. 항공기 이동, 기지가동, 공중급유 등은 모두 감시 대상이 된다. 반면 지상발사형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은폐된 상태로 대기하다가 결심 즉시 발사할 수 있다. 이는 적에게 대응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다. 북한이 자랑해온 조기 경보와 대응 체계는 이런 압축된 시간표 앞에서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방어 체계가 작동하기 전에 이미 타격이 완료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현무우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전쟁 개시 단계의 규칙을 바꾸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제공권을 먼저 장악해야만 전략적 타격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서열이 무너진다. 한국은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아도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적의 핵심을 직접 겨눌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했다. 이는 작전의 순서를 바꾸고 적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하로 내려갈수록 안전해진다는 믿음과 동시에 한국이 언제 어떤 단계에서 결심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국들에게도 불편한 메시지를 던진다. 일본이 현무호를 북한 대응용이라고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 무기가 특정 국가의 방공망이나 제공권 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지상 발사형 초중량 탄도미사일은 조건이 맞는다면 어느 방향으로든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공중우세를 둘러싼 경쟁과 별개로 지상에서 즉각 발사드는 전략적 타격 수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기존의 방어 대응 시나리오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현무신문은 미국식 벙커버스터의 대안이 아니라 한국식 전장, 현실이 낳은 필연적인 해법이다. 제공권이라는 전제 조건을 제거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이 선택은 기술적 우위라기보다 환경 적응의 결과다. 문제는 이 적응이 단지 북한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반도의 조건을 출발점으로 삼아 만들어진 이 개념이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 계산까지 흔들기 시작하면서 누가 이 새로운 규칙에 가장 늦게 적응할 것인지라는 질문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현무호의 진짜 위험성은 탄도 중량이나 관통 깊이 이전에 발사 순간에 이미 드러난다. 이 미사일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공중에서 목표를 때리는 장면이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수직으로 세워지는 그 짧은 시간에 응축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감히 선택하지 못한 영역으로 들어간다. 현무호의 발사 중량은 약 36톤에 달한다. 이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2대를 합친 무게에 해당하는 하중이다. 문제는 이 거대한 질량을 단순히 이동시키는 데 있지 않다.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수직으로 세운 뒤 불과 몇 초 안에 안정적으로 공중으로 띄워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중, 진동, 비대칭 능력은 기존 탄도미사일 설계 범위를 넘어선다. 그래서 현무아이는 단순히 큰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 시스템 전체를 새로 정의해야만 가능한 무기가 된다. 한국이 선택한 해법이 바로 콜드런치 시스템의 극단적 고도화다. 고압가스를 이용해 36톤짜리 미사일을 공중 30m 이상 튕겨 올린 뒤 공중에서 주 엔진을 점화시키는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무게와 규모에서 이를 실전 체계로 구현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점화 타이밍이 0.1초라도 어긋나면 미사일은 균형을 잃고 발사대 위로 쓰러지거나 엔진 폭발과 함께 발사대 자체를 붕괴시킨다. 그 순간 피해는 적이 아니라 아군에게 돌아간다. 이동식 발사대와 주변 진지는 그대로 초토화된다. 이 리스크는 단순한 사고 가능성이 아니라 체계 전체가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위험이다. 콜드런치 방식은 엔진 점화를 지상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사대 보호에는 유리하지만 대신 공중 점화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미사일이 완전히 안정된 자세를 취하기 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제어 변수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질량 중심, 자세 제어, 엔진 추력, 가스 분출의 균형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실패다. 이 영역은 단순한 제작 기술이 아니라 제어공학과 시스템 통합 능력이 시험되는 구간이다. 현무시부에서 이 구간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단순히 추진력이나 재료공학 수준을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반복된 실패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정도 확률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한 번 성공한 시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전 배치가 가능한 신뢰도의 문제다. 실전 배치는 곧 반복 발사, 다양한 환경, 다양한 지형에서 동일한 성능을 유지해야 함을 뜻한다. 현무시부가 2단계를 통과했다는 것은 발사 시스템이 실험실의 영역을 벗어나 운용 체계로 들어왔다는 의미다. 이 지점에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나 중국의 둥펑 계열과의 비교가 등장한다. 이들 역시 강력한 미사일이지만 고체 연료 엔진이 낼 수 있는 추력의 임계점과 발사 안정성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왔다. 특히 대형화로 갈수록 발사 단계의 리스크는 급격히 증가한다. 많은 국가들이 이 벽 앞에서 설계를 멈춘 이유는 기술 부족이라기보다 위험 대비 효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계산을 다르게 했다. 한반도 전장에서 요구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밀어붙였다. 이 선택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전장 조건이 만들어낸 압박의 결과다.
발사 준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사 단계에서의 노출 가능성은 커진다. 콜드런치의 고도화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발사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고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이동식 발사대가 짧은 시간만 노출되고도 발사를 완료할 수 있다면 적의 정밀 타격이나 선제 제거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즉, 발사 기술의 난이도는 곧 운용 개념의 일부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술적 도약이 단일 무기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36톤급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발사 기술은 더 가볍거나 다른 형태의 미사일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여유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현무이에서 요구되는 극단적인 제어 능력은 이후 체계들의 기술적 바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다. 이 점에서 현무이는 완성형이라기보다 기술적 기준선에 가깝다.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이 발사 단계의 의미는 더욱 불편하다.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지휘부는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야 위험을 체감한다. 그러나 현무이는 발사 준비 단계부터 이미 추적과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시간표로 움직인다. 발사 순간의 리스크를 감수한 대신 적에게는 대응할 틈을 주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단순히 더 센 미사일이 아니라 열심과 타격 사이의 간극을 거의 제거한 무기 체계라는 뜻이다. 이쯤에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발사 기술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이 얻으려 한 것은 무엇인가? 단발 타격의 위력인지, 아니면 이 발사 시스템을 전제로 한 새로운 운용 개념인지, 현무 부금의 콜드런치와 36톤이라는 수치는 그 자체로 완결된 답이라기보다 이후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기가 묶여 운용될지를 암시하는 전조에 가깝다. 현무의 위협을 단일 탄도의 파괴력으로만 해석하는 순간 이 무기의 설계 의도는 절반만 보이게 된다. 진짜 문제는 한 발로 무엇을 부수느냐가 아니라 여러 발이 동시에 어떤 구조를 붕괴시키느냐에 있다. 한국군이 현무아이를 두고 강조하는 운용 개념이 단발이 아닌 20기에서 30기를 동시 발사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결코 부수적인 설명이 아니다. 20기에서 30기라는 숫자는 감정적인 과장이 아니라 구조적 계산의 결과다. 탄도 중량 8톤을 기준으로 하면 단일 파형에서 투사되는 질량만 160톤에서 최대 240톤에 달한다. 이 수치는 개별 미사일의 관통 깊이를 넘어 집안 전체에 가해지는 하중과 응력의 분포를 바꿔놓는다. 여기서 목표는 특정 벙커 하나를 뚫는 것이 아니라 지휘부가 의존하는 지하 공간 전체의 안정성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구조가 무너지면 그 안에 무엇이 있든 기능은 상실된다. 이 운용 개념의 핵심은 시간과 공간의 동시성이다.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타격은 구조물에 회복 시간을 준다. 균열이 생기고 충격이 분산되며 방호 설계가 의도한 대로 하중이 재분배된다. 그러나 현무의 TOT 개념은 이 재분배 시간을 제거한다. 여러 개의 초중량 탄두가 거의 동시에 낙하하면서 발생하는 추격은 기반을 국지적으로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지층 전체를 흔든다. 리터 규모 7의 조난은 강진이 언급되는 이유도 단일 폭발의 위력이 아니라 동시성에서 비롯되는 에너지 중첩 효과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북한이 구축해온 지하 방호 논리는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낸다. 북한의 지하 시설은 개별 타격을 상정해 설계되었다. 특정 방향에서의 폭격, 특정 깊이까지의 관통, 그리고 그 이후의 내부 피해를 분산시키는 구조다. 하지만 여러 방향과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가해지는 초고중량 충격은 설계 단계에서 전제로 하지 않았던 하중 조건을 만들어낸다. 지하 100m 아래라는 깊이는 더 이상 안전계수가 아니다. 오히려 충격을 가두고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변한다. 깊이 파고들수록 안전해진다는 믿음이 동시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이 단순한 화력과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20기에서 30기를 동시에 운용한다는 것은 발사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목표 탐지, 식별, 우선순위 결정, 발사 순서와 각도의 조정, 그리고 타격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여야 한다. 즉, 현무 다부의 TOT 개념은 킬체인 전체가 전제된 운용이 개별 무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 체계가 없다면 동시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현무호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닌 잠시 정찰 자산과 지휘 결심 구조를 포함한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한다. 이 구조는 북한의 의사결정 속도를 압박한다. 북한은 지하화된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중형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는 평시에는 통제력을 높여주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병목을 만든다.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가해지는 타격 가능성이 현실화될수록 결심을 미루는 순간의 비용은 급격히 상승한다. 어디를 맞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두를 동시에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계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때 지휘부는 선택지가 줄어든다. 결심을 앞당기거나 아니면 지연된 결심으로 구조적 붕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압박은 북한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현무호의 봉시 타격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일 탄도의 위력은 방공망과 요격, 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수의 초중량 탄두가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요격 성공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린다. 요격이 몇 발 성공하더라도 구조적 붕괴를 막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이는 방어 체계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공격 측의 결심 가치를 상대적으로 끌어올린다. 결국 현무바브의 TOT 개념은 얼마나 센 무기인가를 묻는 질문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꾼다.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지하 지휘 체계는 단일 공격을 견디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되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 초중량 타격 앞에서 그 체계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기피와 분산이라는 방어 논리, 오히려 취약성을 드러내는 변수로 바뀌는 순간 북한의 억제 전략은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아직 어느 쪽도 명확히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현무거기의 실전 배치는 기술적 사건이기 이전에 주변국들의 전략 개선을 강제로 노출시키는 계기였다. 각국의 반응은 표면적으로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미묘한 온도 차이는 누가 이 변화를 가장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환영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계산을 다시 시작했느냐다. 일본의 반응은 그 계산의 방향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 겉으로는 현무호를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하면서도 군사평론가들과 안보 전문가들은 탄두, 중량 조절을 통한 사거리 확장 가능성에 집요하게 주목했다. 8톤이라는 초중량 탄두를 줄이는 순간 사거리는 3,000km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추정이 아니라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일본이 불편해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한국의 미사일이 특정 위협에만 맞춰진 단일 용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전략 공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췄다는 점은 기존의 지역 안보 구도를 흔든다. 이 불편함은 일본의 방어 논리와도 직결된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사일 방어와 미일 동맹의 우산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 전제는 한국이 공격적 전략 자산을 독자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기대였다. 그러나 현무5의 등장은 그 기대를 수정하게 만든다. 탄두와 사거리의 조합을 통해 한국이 선택지를 넓히는 순간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전방 방어선으로만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일본의 평가가 기술적 분석을 넘어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중국의 반응은 공식적으로는 절제되어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관심이 감지된다. 현무쇼가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초중량 탄두와 관통 메커니즘이 지하시설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은 중국의 전략 자산 운용 방식과 자연스럽게 겹친다. 중국 역시 지하화와 분산을 통해 핵심 시설의 생존성을 확보해왔다. 이런 구조를 상대로 폭발이 아니라 운동에너지 기반의 관통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개념은 방어 논리 전반을 재검토하게 만든다. 침묵은 안도감이 아니라 계산 중이라는 신호에 가깝다. 러시아 역시 유사한 맥락에 놓여 있다. 러시아는 대형 탄도미사일과 지하시설, 운용에 있어 오랜 경험을 가진 국가지만 현무 2구가 보여주는 설계 방향은 러시아가 선택해온 경로와는 다르다. 대륙 규모의 전장을 전제로 한 러시아식 접근과 좁은 전장에서 즉각성과 관통력을 극대화한 한국식 접근은 서로 다른 해법이다. 이 차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 조건의 문제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이 한국식 해법이 동북아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오히려 더 실용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태도는 가장 계산적이다. 과거 미사일 지침을 통해 한국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제한해왔던 미국이 현무 5배 실전 배치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미국의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 선을 넘어 오히려 보완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군이 보유하지 않은 지대지 벙커버스터 능력을 한국이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작전 옵션이 확장된다는 계산이다. 대중국 견제라는 더 큰 틀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방어 주체가 아니라 부담을 분담하는 실행 주체로 재정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동맹과 경쟁의 기준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무 5는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겨냥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국가가 동시에 자신을 대입해 계산하도록 만든다. 이는 공격적 수사보다 훨씬 효과적인 압박 방식이다. 누가 표적이냐를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신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 성립하면 억제는 작동한다. 한국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현무 I를 둘러싼 국제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이나 경계심이 아니다. 각국은 이 무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자신들의 방어 개념과 전략자산 운용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방공망의 효율, 지하시설의 설계, 의사결정 구조의 속도까지 재검토 대상이 된다. 한국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현무보는 주변국들에게 기존의 전제위에서 안전하다고 믿던 것들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고, 그 계산이 어디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현무 추류로 논의가 넘어가는 순간 많은 분석이 단순해진다. 사거리가 늘어난 버전이라는 요약은 편하지만 본질을 가린다. 현무 2부가 초중량 탄두로 근거리에서 구조를 부수는 망치라면, 현무신무는 탄두를 줄이는 대신 결심 이전의 계산을 무너뜨리는 창에 가깝다. 이 차이는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디에서 압박하느냐의 문제다. 현무 측의 방향은 분명하다. 탄두 중량을 낮추는 대신 사거리를 3,000km도에서 최대 5,000km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다. 이 수치는 단순히 지도 위의 원을 넓히는 의미가 아니다. 한반도를 벗어나 일본 전역, 중국의 주요 연해 도시와 내륙 핵심 지역, 러시아 극동까지 포함되는 순간 한국의 전략 공간은 더 이상 반도방어라는 틀 안에 머물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디를 때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계산 범위에 넣게 만드느냐다. 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축은 고체 연료 기반 2단 추진체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과 달리 고체 연료는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 없다. 발사 준비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준비 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도 함께 감소한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발사 단계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요소다. 발사 준비 시간이 길수록 적의 정찰 타격 체계에 노출될 가능성은 커진다. 반대로 준비 과정이 짧아질수록 발사 결심은 곧바로 타격으로 이어진다. 현무 유부가 갖는 전략적 가치는 바로 이 압축된 시간표에서 나온다. 이 지점에서 중국과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중국의 둥펑 계열은 사거리 면에서는 이미 충분히 위협적이다. 그러나 일부 모델이 여전히 액체 연료 기반이라는 점은 발사 준비 단계에서의 취약성을 내포한다. 연료 주입에 걸리는 시간, 그 과정에서의 노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축적되는 정보는 상대에게 대응창을 제공한다. 현무층은 이러한 취약점을 의도적으로 피한 고체 연료 2단 추진체를 통해 발사 준비와 타격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는 사거리 숫자 이상의 차별성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이 변화는 더욱 민감하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 체계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억제 구조에 익숙하다. 그러나 발사 준비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은 장거리 미사일은 방어 체계가 작동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이미 전략적 압박을 가한다. 요격 성공률이 문제가 아니라 요격을 고려할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문제다. 현무추는 방어망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방어망이 의미를 갖기 전에 결심이 끝나버리는 구조를 만든다. 러시아 역시 이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깊이를 전제로 한 방어 개념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동북아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거리보다 발사 지형성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 현무 6의 사거리 확장은 러시아 극동 지역을 계산 범위에 넣는 동시에 발사 준비와 타격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기존의 대응 모델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는 러시아식 장거리 억제 논리와는 다른 방향에서의 압박이다. 여기서 현무 측의 의미는 다시 한번 핵이 아니다 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미국의 LGM-30 계열과 같은 ICBM은 기본적으로 핵탄두 운용을 설계된 체계다. 반면 현무추는 재래식 탄두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북아 전체와 그 너머를 억제 범위로 끌어들인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억제 수단 중 가장 공격적인 형태에 가깝다. 이는 국제 규범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는 핵과 유사한 전략적 고민을 강요한다. 이 선택은 한국의 전략을 단선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동일한 차체와 엔진 구조에서 탄도 중량과 사거리를 조절함으로써 현무 U와 현무 6는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는 근거리에서 지하 구조를 붕괴시키는 압도 무기이고, 다른 하나는 장거리에서 결심의 범위를 넓히는 억제 수단이다. 이 조합은
상대에게 단일 해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대비하든 다른 한쪽에서 취약점이 드러난다. 결국 현무육구가 만들어내는 압박은 타격 그 자체보다 준비 과정에 있다. 발사 준비가 짧아질수록 상대는 지금이 위기인가를 판단할 시간 자체를 잃는다. 이는 오판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제적 행동의 유혹을 억제한다. 준비 단계에서 이미 노출되는 정보가 줄어들수록 상대는 더 많은 가정을 세워야 하고 그 가정이 늘어날수록 결심은 느려진다. 현무시구는 이 느려짐을 전제로 작동하는 무기이며 그 느려짐이 어느 시점에서 구조적 부담으로 전환될지는 아직 어느 쪽도 명확히 장담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현무 1과 현무 6구를 하나의 연속선 위에 놓고 보면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본질은 무기 성능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선택권의 문제다. 많은 국가가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무기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지점에서 현무 시리즈가 던지는 가장 불편한 메시지는 한국이 더 이상 외부의 승인이나 기술 이전을 전제로 안보를 설계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현무 시리즈의 국산화율이 95%를 넘어섰다는 수치는 단순한 자랑용 지표가 아니다. 방산 분야에서 이 정도의 수치는 설계, 제작, 통합, 시험, 양산의 전 과정이 내부 통제하에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특정 부품이나 핵심 기술이 외부 제재나 정치적 압박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의미다. 미사일 기술처럼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영역에서 이 수준의 자립도를 확보했다는 것은 군사적 성취이자 동시에 전략적 보험이다. 외교 환경이 변해도 한국의 선택지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 산업적 기반은 단일 무기 체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무 25에서 요구된 36톤급 발사 중량, 극단적으로 고도화된 콜드런치 제어 기술, 고체 연료 기반 2단 추진체 설계는 모두 재사용 가능한 기술 자산이다. 한번 확보된 기술은 다음 체계에서 더 낮은 위험과 더 높은 신뢰도로 적용된다. 즉, 현무 5와 현무 6는 완성형 종착지가 아니라 연속적인 진화의 출발점에 가깝다. 이 구조를 갖춘 국가는 개발 속도에서 이미 경쟁국과 다른 궤도에 올라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연결고리는 우주 발사체 기술이다. 고체 연료 기반 추진체와 다단 분리, 고정밀 제어 기술은 군사와 민간 우주 산업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겹친다. 현무 시리즈를 통해 축적된 기술은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 한국형 우주 발사체의 신뢰성과 응답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국방과 우주 산업이 동일한 기술 축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뜻이다. 군사기술 축적이 산업 경쟁력으로 환원되는 전형적인 선순환이다. 이 지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중국은 거대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일부 핵심 체계에서 여전히 외부 기술과 긴 준비 과정을 필요로 하는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은 정밀 제조 역량은 뛰어나지만 공격적 무기 체계 개발에 있어 정치적, 제약과 사회적 합의라는 높은 문턱을 안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실제 위협 환경 속에서 기술을 밀어붙이며 정치적, 산업적 결전을 동시에 수행해왔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 격차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현무 시리즈가 만들어낸 다층 억제 구조 역시 이 산업적 기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단거리에서 초중량 관통을 담당하는 체계, 중장거리에서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체계, 그리고 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정밀 유도와 감시 정찰 자산이 하나의 생태계로 묶인다. 이 생태계의 강점은 특정 무기의 우수성보다 상대가 어느 한 지점을 공략해도 전체를 무력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구조가 분산되어 있고 기술이 내재화되어 있을수록 억제는 더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결국 현무 2와 현무 6가 함께 만들어내는 효과는 강해졌다는 선언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이 안보를 관리하는 방식이 질적으로 변했다는 신호다. 외부의 보호 우산 아래에서 조건부 안전을 확보하던 단계에서 스스로의 산업과 기술로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이동했다는 뜻이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고 주변국들도 이를 전제로 새로운 개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이 축적되고 산업이 자립할수록 선택지는 늘어난다.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결정해야 할 변수도 함께 늘어난다는 의미다. 현무 시리즈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억제력은 동시에 한국이 언제 어떤 선까지를 스스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아 바로 그 불확실성이 현재 동북아 전략 환경에서 가장 무거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